네, 언론아싸 32회 시작하는데요. 저희 사전 토크입니다. 아직 본방 아니고요. 네, 저 누구냐고요? 저 민주언론 시민연합 사무처장 신미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와. 갑자기 나타났어요. 네. 지난주에 목소리로 잠깐 출연했는데 오늘 얼굴까지 공개합니다. 네, 다 아시고 계신데요. 네, 오늘 저희 사전 토크는 우리 컴투에서 무슨 일이 네. 공영방송 4사 위원장님들이 각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이 얘기하는 건데요. 최근에 가장 핫한 곳이 KBS죠. 네. 네. KBS의 뭐 본의 아니게 뭐 특산품 뭐 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뭐 저희 역시 낙하산 박민 사장이 들어와서 그런지 사장이 낙하산이어서 그런지 막 진행자들이 이제 내리꽂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문제가 됐던 게 저희 KBS 대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역사전을 그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난 2월 달에 개편을 해서 다시 찾아뵙겠다라고 약속을 드리고 프로그램이 잠시 쉬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제작진들이 새로 개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진행자를 새로 이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 다 알려졌지만 배우 한가인 씨가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한가인 씨가 사전 뭐 우리 인서트라고 하는 VCR물 이런 것도 녹화로 마치고 본 녹화를 앞둔 3일을 앞두고 갑자기 본부장이 모 아나운서를 외부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진행자로 내리꽂은 거예요. 네, 조수빈 전 아나운서죠. 네, 전 아나운서. 네. 그래서 뭐 본인은 지금 뭐 그렇게 정식으로 뭐 섭외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 조수빈 아나운서가 전 아나운서가 자기 스케줄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면은 그냥 한가인 씨로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조수빈 전 아나운서가 안 된다고 하니까는 제작본부장이 그러면 역사전은 그날 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프로그램 제작을 무기한 보류시켰죠. 그렇게 하면서 제작진들도 다른데 바쁜데 많으니까 다른데 가서 프로그램 제작해 이렇게 하면서 제작진 해산 결정을 내렸죠. 지금 발령이 막 났어요? 그럼? 이게 뭐 부서 이동은 아니고 네. 이제 큰 그 시사 교양국 안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옮기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업무 분장으로 되는 거라서 그런데 아직까지 정식으로 나지는 않았어요. 네. 아니 근데 우리 같은 유튜브도 그렇게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런 일이 KBS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황당하죠. 또 하나 일어나는 것이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그 아침에 저희 KBS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고성국 씨 이분 같은 경우도 갑자기 한 2주 전에 시사 제작국장이 보도본부 시사 제작국장이 고성국 씨가 하기로 됐다 이렇게 되면서 본인의 얘기로는 번복할 가능성 없다. 뭐 프로그램 문제가 생기면은 본인이 책임지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그냥 고성국 씨를 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 주 아침부터 프로그램을 진행하러 고성국 씨가 들어갈 때 나올 때 아침 6시 반에 저희들이 출근해서 피켓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 국민의힘 지지하던 분 아니에요? 거의 약간 극우 성향 유튜버 같은 느낌이던데. 그렇죠. 뭐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극우라고 볼 수도 있고 뭐 그 개인의 성향을 제가 뭐 극우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분이 그 진행하는 고성국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보면 총선 기간에 거의 국민의힘 후보들만 쫓아다니면서 응원하는 방송을 했죠. 그리고 이 황당한 게 이 KBS 라디오 진행은 그나마 좀 정상적으로 하세요. 그냥 진행의 역할이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자기의 정치적 의견을 드러내지 않는데 아침에 KBS 라디오 뉴스 진행을 하고 나서 출근을 해서 이제 자기의 고성국 TV 그 유튜브 방송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제 했던 게 검찰은 국민의 칼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죠. 이 얘기가 그거예요. 자, 여러분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을 때 정치를 하던 사람도 아니고 뭐 경제 전문가도 아닌데 이 사람한테 여러분이 뭘 바랬겠습니까? 검찰 출신인 만큼 이재명, 문재인 엄밀하게 수사해서 처벌하라는 것이 그 사람을 뽑은 이유가 아니었습니까? 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KBS에서 와서는 아주 그냥 뭐 일반적인 진행을 하던 사람이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 가서 그렇게 아주 좀
편향적인 진행을 하는데 이런 사람이 공영방송 진행자로 어울리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거의 내려 꽂을 때 뭐가 설명이 있었어요? 왜 고성국이어야 되나? 왜냐하면 좀 부끄럽지만 박민 사장이 취임하기 전에 저희 라디오 월간 유튜브 조회수가 2,900만까지 찍었었거든요. 그런데 박민 사장이 취임하고 나서 최근에 한 300만으로 떨어졌어요. 몇 분? 7분의 8분? 그러니까는 이제 그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 뭐가 문제냐라고 했을 때 자기들이 찾은 답변이 야 진행자가 너무 진행자의 파워가 없다. 진행자의 화제성이 없다. 그러니까 화제성이 있는 진행자를 앉혀서 이 좀 프로그램을 살려야겠다라는 취지인데 아니 화제성으로 따지자라고 하면은 고성국 씨 말고도 얼마나 많은 화제성 있는 분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왜 고성국이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크죠. 그래서 노조에서 아침마다 피켓팅 시위를 하면 이분이 피해 다니지 않아요? 피해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우리 또 저희는 이제 KBS라는 시설 자체가 국가 기관 시설이기 때문에 네. 방호 요원이 있습니다. 방호 요원이 있고 이 방호 요원들이 사실은 시설을 경비하라고 있는 분들인데, 네, 있는 분들인데. 고성국 씨가 출근할 때, 퇴근할 때 항상 에스코트를 해서 저희들이 옆에 가서 뭐 해코지를 할 것도 아닌데. 그분이 그러면 국가 보안 시설이에요? 그렇게 되나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에스코트를 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켓팅 할 때 뭐 그냥 둘러싸여서 들어갔다가 둘러싸여서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요인 요인 경호를 하는 거죠. 예. 이렇게 KBS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거 100분 토론까지 지금 되지 어제 않았어요? 100분 토론 나오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어제도 그 앞부분에 뭐 한가인 씨, 뭐 조수빈 씨 얘기 한참 하는데 국민의힘 패널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홍석준 의원이랑 이제 김재원 전 의원 이렇게 나왔는데 자꾸 이렇게 논점을 조수빈은 왜 안 되냐 이걸로 좀 몰아가더라고요. 이게 사실 핵심은 제작진이 한가인 씨를 결정한 거를 위해서 조수빈 씨를 내리꽂으려고 한 거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조수빈 씨 개인의 어떤 정치적 성향을 그렇죠. 떠나서. 예. 근데 반대로 조수빈 씨를 제작진이 섭외를 했는데 갑자기 그 제작 본부장이나 윗선에서 야 한가인으로 해라고 녹화 3일 전에 그런 결정을 내려도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조수빈이냐 한가인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적합하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제작 시스템에서 우리가 방송사에서는 다 알고 있는 제작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한가인 씨가 문제여서 안 된다기보다는 반드시 조수빈 씨를 꽂고 싶어서. 네, 꽂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고성국 씨가 라디오를 진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이 리스트가 있는 것 같다는 그들의 의심을 리스트.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리스트. 화이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KBS를 뭐 장악하고 이럴 때 뭐 기존에 뭐가 편파적이었다, 불공정했다라고 주장한 것들이 결국엔 다 이런 사람들을 앉히기 위한 거의 쇼잉이었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편파적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오른쪽으로 더 만들고 싶어서 기존의 방송을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럼 좀 정치적으로 약간 좀 뭐 중도적인 성향을 그러면 그 사람들의 논리에 따르면 사실 꽂아야 되는데 한참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방송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YTN에도 보수 있죠. 유튜버 네. 들어가셨잖아요. 배승희 씨라고 라디오 박지훈의 진행자로. 뉴스킹 대신해서 박지훈 변호사 대신해서 이제 진행을 맡게 됐는데 네. 그분은 유튜브에서 하던 그런 극우적인 발언 네. 같은 거는 라디오에서는 안 하더라고요. 나름 조심해요? 네. 전 초반이라 조심한다고 초반이라 그럴 수도 보여요. 있고. 초반에 약간 연착륙하고 논란 덜 만들려고 아마 고성국 씨도 지금 당장은 라디오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덜 하겠지만 점차 이제 자리가 잡히면 자신의 정치적 본색을 좀 드러내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뭐 사실 뭐 한가인이냐 뭐 고성국이냐 뭐 조수빈이냐 배승이냐 이 사람들의 성향을 우리가 뭐 적합하니 아니니 이게 아니라 저희들은 그래서 질문이 누가 조수빈을 꽂았느냐 누가 고성국을 꽂았느냐 그 질문을 저희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경영진에도 누구냐 누가 이 사람들을 추천해서 내려 꽂으려고 하냐 저희들은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성국 씨한테도 직접 물어보시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질문지를 줬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퇴근하는 고성국 씨에게 언론노조 KBS 본부와 KBS 기자협회 명의로 한 5가지 질문지를 드리려고 했는데 네, 근데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셨어요?
또 마찬가지로 에스코트해서 가는 길에 저희들이 밀려가지고 저희 연약한 이제 일반 민간인이 있기 때문에 밀려서 이제 끝내 들이지는 못해서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 이제 투척했어요? 저희들이 패스를 해드렸어 패스를. 근데 안 받으시고 나중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싶어서 그 엘리베이터가 다시 올라오는 걸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바닥에 고이 질문지만 남아있어요. 남아있었습니다. 덩그러니. 예. 지금 KBS는 또 MBC한테 소송 걸지 않았어요? 그쵸. 왜 KBS하고 MBC가 왜 이런 이러시는 관계가 거예요, 됐죠? 도대체. KBS까지 저희가 MBC 스트레이트에서 네. KBS 장학 문건으로 네. 이제 추정되는 그 문건에 대해서 이제 최초로 단독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인가요? MBC에 금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정정보도 청구를 같이 민사를 걸었죠. 1억 원밖에 1억 원 얼마나 큰 돈인데 이분들이 아니, 너무 이렇게 왜냐면 어처구니없니 많이 일어나니까 KBS가 강력 반발했잖아요. 네네. 그런 바 없다. KBS, MBC가 이른바 이게 가짜 뉴스다 막 이렇게 반발한 거 치고 1억 원은 너무 작아. 크게 좀 세 가지 대상이 있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보도한 MBC 그리고 그것으로 저희들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던 저희 KBS 본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국회에서 얘기했던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 이 세 주체에 대해서 이제 KBS 사측은 굉장히 반발을 했는데 이상하게 MBC한테만 걸었어요. 그것도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뭐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한 뭐 명예훼손 이렇게 해서 형사로도 걸 수 있을 텐데 민사로만 걸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방심위에 그 민원도 넣었죠. 이것 자체에 대해서도. 근데 이것도 좀 안 맞는 게 방심위는 기본적으로 소송 중인 사건 보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기본인데 그럼 소송을 하고 왜 방심위에 넣었지? 이것도 좀 의문이고 소송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봤을 때 굉장히 이것이 실제적으로 승소를 하기 위해서 명예회복을 한다기보다 좀 전략적인 소송 아닌가? 왜냐면 왜 이렇게 늦게 걸어요? 그 방송 나간 지도 꽤 됐잖아요. 왜냐면 저희들이 좀 많이 재촉을 했어요. 그 사실은 뭐 MBC를 걸라고 한 게 아니라 배임 우리를 될까 봐. 걸어라. 고민정 의원을 걸어라. 그렇게 하면 진실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정말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상하게 저희 KBS 본부와 고민정 의원은 놔두고 MBC만 대상으로 소송을 그러니까 걸었죠. 형사 고소하면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를 밝히기 위한 위해서 수사를 또 수사가 해야 되니까 사실 그걸 오히려 이제 고민정 의원도 국회에서 나를 고발해라. 그럼 그 과정에서 진실 규명해 보자라고 공개적으로도 몇 번 얘기했거든요. 그럼 알겠다. 그러면 허위 사실로 고발하면 되는데 애꿎은 MBC만 그것도 민사로 해서 뭔가 이게 자기가 소송을 냈다는 명분? 그런 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도 왜 아직까지 뭐 대응을 한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라고는 질책이 있었고 향후 이제 KBS는 어쨌든 이제 정부 그 출자 기관으로서 이제 국회 감사를 받기 때문에 받죠. 국정감사도 있기 때문에 사장이 국회에 출석을 해야 될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출석을 했을 때 아마 분명히 이 부분이 지적이 될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회사 쪽에서는 이거 소송 중이라서 답변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핑계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방송3법 제2법 8월 전에 요구하고 있고 언론장악 국정조사 하자고 하고 네. 있잖아요. 네. 아마 이제 국정조사에서 KBS 안건 중에 핵심적인 게 그 장학 장학문건이죠. 문건인데 네. 국정조사 시작하면 말씀하셨던 듯이 이건 소송 중이다. 밝힐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려고 하는 속셈일 수도 있고. 뭐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런 좀 핑계거리 만들려고 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KBS의 무슨 일이가 스트레이트에서 또 2로 나오면 되겠는데. 아니, 계속 보도해야죠. 언론자 현실에 대해서. 네. TBS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네. 아니에요? TBS 송지현 오늘 부장님 송년지 하는 부장님이 아파가지고 지금 못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TBS 얘기를 저에게 대신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TBS가 이른바 폐국 위기 10일 전입니다. 이른바 지원 그 조례가 이제 폐지가 됐는데 그게 유효한 게 5월 31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D-10 그렇죠. 지났죠. 서울시의회가 새로운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지금 이제 TBS는 더 이상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그러면 재원이 바닥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급여도 못 주고 방송도 못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 책임을 져야 될 서울시의회와
이 서울시 TBS는 지금 서울시 출자 기관이거든요. 예. 근데 서울시장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의회에 읍수 한번 하고 끝이에요. 이렇게 손을 놓고 있어서 지금 양대 노조가 왜 손을 놓고 있냐? 이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이거든요. 이대로 다 문을 닫게 할 거냐? 이렇게 지금 호소도 하고 예, 규탄도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회하고 서울시는 너무 지금 무책임한 상태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오늘 뉴스가 하나 떴어요. 네. 한국일보의 단독으로. 네. TBS를 인수하려는 신문사와 그다음에 100만 독자를 거느린 증권 전문 유튜브 채널 또 종편 채널 등이 있다.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지금 근데 그것도 결국 이제 민영화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영방송을 어쨌든 사적 자본에 이제 팔아 넘겨야 되는 상황이어서 누가 인수를 하든 간에 그리고 아마 정권의 속셈이 YTN도 사용화시켜서 김백한테 사장시키잖아요. 네. 그러니까 TBS를 민영화한다라고 만약에 하면 더 자기들 편에 맞는 사람들한테 넘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TBS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려고 하는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의 의지는 전혀 없고 나몰라라 이렇게 내팽개치고 있는데 TBS 사측은 지금 TBS를 인수할 자본을 찾아다니고 있고 또 거기에 이거를 인수하겠다라고 관심을 갖고 있는 데가 여기저기 있다라는 게 또 특정 신문에 또 단독 보도로 나오는데 이 단독이 또 정말 또 사실이냐, 예, 또 이게 무슨 배경이 있냐, 뭐 이러고 있는데 지금 TBS를 이게 민영화하고 TBS를 어디에 인수하느냐 이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민사회 또 시민들도 TBS를 다시 진정한 그 지역 공영방송으로 세울 수 있게 지원조례 다시 만들어라. 그래서 주민들이 만들려고 주민조례에 저희가 운동을 벌이다가 성공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데 서울시 의회가 지금이라도 서울시 이게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하나로 이렇게 공영방송이 문을 어느 날 닫고 출자기관 공공기관이 그냥 문을 닫고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해서 더 중앙정부보다도 견제 감시할 수단이 너무 없어요. 저는 서울시 의회도 의회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말 책임감 갖고 TBS 살려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뭐 해외 직구 논란되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이 약간 윤석열 대통령 보호하는 네. 보호막처럼 하면서 친윤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TBS 폐국 시키면서 이후 자기가 대선 후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꿈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오세훈 시장이 아이들 밥그릇 급식 폐지하려다가 서울시장에서도 스스로 물러나고 낙마했던 뼈아픈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공영방송 폐지시킨 아마 세계 최초의 지역 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 세계 최초인지까지는 아직 잘 아 모르겠지만 그러네요. 세계 최초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한국에서는 네, 최초잖아요. 그런 저희 흑역사를 남기고 본인이 뭐 대선을 꿈꾸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할 수 없을 거다라는 경고는 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오늘 유명하신 분 오신다고. 오늘 네 저희 언론아싸의 오늘 또 신장식 당선자를 모십니다. 네, 신장식 변호사 그 MBC 그 시청률 1위 라디오 진행자였죠. 그렇죠. 예. 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진행자. 네. 지금은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네, 그분도 많이 탄압받다가 가셨죠. 그렇죠. 네. 오늘 또 오셔가지고 네. 또 이 언론 탄압과 언론 장악에 대해서 또 아주 깊이 있는 증인이시네요, 증인. 아 증인이요? 내가 증인이다 이러시겠는데요. 네 오늘 오시는데 지금 바로 입장을 하고 계시죠? 네. 네. 예 오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자리를 비워드리겠습니다. 네 자리 교체를 하겠습니다. 오늘 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자리. 네. 아날로그. 예, 우리 아날로그입니다. 네. 네. 저 혼자 얘기하죠? 예, 오늘. 네. 네, 오늘 유명한 분 오신다고 이미 저희가.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 사전 토큰 끝났고요. 진짜 네. 예, 메인 들어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언론아싸 진행을 맡은 오윤혜고요. 오늘은 정말 반가운 손님이 와 계십니다. 원래 항상 제가 탐냈던 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더 큰 자리로 가셔가지고 또 언론아싸를 빛내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바로 신장식 당선인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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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식으로 반갑습니다. 또 우리 또 신미 차장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 사전 토크에서 인사드렸는데요. 저 민주언론 시민연합 사무처장 신미입니다. 저희 신장식 변호사님하고 같은 동성이지만 동부는 아니에요. 아, 네. 거기까지는 안 궁금했거든요. 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YTN 소개해 주시죠. 네, YTN 지부장 구한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KBS. 네, 전국 언론 노조 KBS 본부 본부장 박상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언론화사 시작해 볼 텐데요. 아무래도 신장식 당선인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메인 뉴스 들어가기 전에 궁금한 것들 조금 여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밸런스 게임 대본 보시고 네. 굉장히 많이 난감해하시더라고요. 특히 이거. 조국 대 오윤혜 요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난감하다라고 하셨고, 진행자 먼저 쉬운 질문부터 갑니다. 진행자 대 정치인. 하나 둘 셋. 진행자. 정은 뭐야? 정이 한 글자 나왔잖아 방금. 아니 정치인. 정치인이 아니고 진행자입니다. 진행자. 뭔가 마음이 따라. 아니 전혀. 아 그래요? 진행자. 전혀. 예. 아직 정치인으로서 행보는 시작 아직 안 하셨잖아요. 예, 뭐 국회의원으로서의 행보 그 임기는 5월 30일부터 시작을 하지만 뭐 정치는 뭐 진행을 하기 전에 정치를 쭉 했었으니까 민주노동당부터 시작해서 정의당까지 정치를 했었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막 일정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토크 콘서트를 했어요. 제 그 책. 신장식의 오늘에서 네. 쭉 썼던 책. 그래서 네. 두 번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라는 책이 있는데 토크 콘서트를 하는데 너무 그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장식의 오늘 A4 한 페이지짜리를 짧으면 1시간, 길면 2시간에 걸쳐서 매일매일 썼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칼럼으로 한 2분 30초 정도의 그 뉴사이킥 신장기업에서 쭉 전달을 했는데 네. 그때 정말 공부를 많이 했구나 내가. 생각도 많이 했고 즉 이렇게 뭔가에 집중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나만의 시각을 갖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오히려 네. 지금 더 많이 아 그러시구나. 느끼고 있어요. 또 그게 이제 발판이 되셔가지고 당선까지 되신 거잖아요. 그걸 네. 잊으시면 안 되죠. 네, 네. 네. 오늘을 매일매일 읽으시라고요. 네, 우리 아시겠죠? 함께했던 그리고 제가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그 청취율 1위에 썼습니다. 미디어 오늘에서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신장식 없어도 뉴스알기 청취율 1위. 요 헤드라인 기사 보고 솔직히 기쁘다, 약간 아쉽다. 기뻤습니다. 아 진심으로? 네, 진심으로. 신장식 없어도. 네. 근데 심지어 근데 또 청취율은 또 조금 떨어졌는데 여전히 1위더라고요. 두 자릿수 1위. 네. 네. 본인이 일단 높은 곳에 올려놓고 나왔다. 뭐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청취율이 조금 떨어졌어요. 네. 그랬어도 1위더라. 왜냐하면 MBC가 잘 견뎌주고 버텨주기를 바랬기 때문에 제가 자리를 물러난 것이지 그 자리에서 실은 아이고 요것들을 한번 맛 좀 봐라 이런 마음으로 물러난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 제가 있는 것이 MBC를 이 언론 장악 음모로부터 더 강한 공격을 받는 빌미가 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이렇게 자의반 타의반이죠 사실은. 그래서 물러난 거라서 거기가 만약 폐허가 됐으면 더 죄책감도 참담한 있고 심정이었을 그랬겠네. 것 같아요. 근데 네. 잘 견뎌주고 버텨주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청취율 1위를 여전히 지키고 있으니까 저로서는 잘한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신변님 앉아 계신 그 자리가 저는 확실히 위험한 자리인 것 같아요. 권순표 앵커님이 처음에는 그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다 보니까 이 점점 강성이 되시더라고요. 말씀도 굉장히 세지시고. 그렇죠. 처음에 상당히 조신조신 이렇게 하셨는데. 맞아요. 그런데 확실히 그 자리가 대단한 자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거 질문하고 이 질문 하나 하고 넘어갈 텐데요. 자, 이제 조국 혁신당 가셨으니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가방이든 법사이든 우리 신변님께서 어디에서 활동하실지 개인적으로 가고 싶은 곳. 개인적으로 다 가고 싶은데요. 네. 과방위는 언론 개혁과 관련된 이야기, 또 언론 장악을 저지하기 위한 네. 직접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고, 법사위는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위해서 정면에서 싸울 수 있는 곳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 가고 싶은데, 저는 사실 우리 당선자들이, 조국혁신당 당선자들이 옛날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주먹대장, 오른쪽 주먹만 엄청 큰 주먹대장이라고 만화 캐릭터가 있었어요. 예. 말하자면 워낙 전문성, 자기 분야의 전문성이 뛰어나신 분들이라서 현재로서는 또 그 역의 동전의 반대쪽에는
범용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상임위원회가 14개 플러스 3개 그 겸임 상임위까지 이렇게 17개가 있는데 근데 저희 당선자는 1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임위를 못 들어가는 상임위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올 하반기에 어떤 쟁점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되는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당에서 그 전략적으로 좀 싸움이 세게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면 되겠냐 배치를 하겠다 그래서 그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과방위에는 이혜민 당선자가 가는 것이 확실시 되거든요. 과학기술과 사실 정보통신이 같이 붙어 있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박상현 본부장님도 지난번에 이렇게 미팅하고 이런저런 여쭤보고 하기 위해서 저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이혜민 당선자와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 관련자분들을 만나고 공부할 때 둘이 같이. 그래서 전력이 2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디에 계시든 잘 네. 싸워주시고 못 싸우면 바로 회초리가 들어갑니다. 알고 알겠습니다. 계시죠? 예. 자, 그럼 메인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인 방통위와 YTN 불법 매각 배후 세력입니다. YTN 이야기를 주로 해볼 텐데 과연 멀쩡한 YTN 왜 민영화되었는지 채널 24번 요즘 많이 이상해졌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순 없는지 이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나눠볼 텐데 그에 앞서 우리 신장식 당선인에게 여쭤볼게요. 신장식 당선인과 조국 혁신당 역시 언론 장악의 피해자 아닙니까? 네. 피해자 사실 뭐 윤피모 이런 거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윤석열 피해자 피모. 네, 네네. 윤석열 피해자 모임. 근데 윤피모의 대표 주자들이 저희 조국 혁신당에 다들 모여 있기도 해요. 뭐 조국 당선인, 조국 대표는 물론이고 박은정 당선인이나 또 차교근 당선인 같은 경우는 소위 그 저 출국금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당시 외국인 정책본부장으로서 출국금지 했다가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1심에서 무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뭐 많은 분들이 R&D 이혜민 그 당선인 같은 경우도 R&D가 네. 있고 박은정 당선인 같은 경우는 정말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세요. 왜요? 그리고 왜냐하면 본인이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했던 당사자거든요. 근데 그때 검찰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박은정을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언론에서. 네. 네. 꼬투리 잡아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서 정의로운 윤석열 총장님을 감찰하고 징계하려고 하는 이상한 사람 이렇게 그 이미지가 더 씌워진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조심하세요. 그리고 그렇군요. 한편으로는 조심하고 굉장히 단호해요. 그리고 기자들의 성향을 다 분석하고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 검찰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분은 친검 몇 프로, 이분은 친검 몇 프로. 이거를 기사를 통해서 다 기억하고 계세요. 외유 내강 스타일이시군요. 네. 그래서 기자 이름이 딱 나면 이분하고는 어디까지만 얘기하셔야 됩니다. 우와. 이게 자기 이게 기준이 있어요. 그럴 만큼 실은 언론 장악 또 친윤 언론의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 저보다도 오히려 박은정, 조국 이런 분들이죠. 한번 모셔야겠다. 네. 그러면은 이 조국 혁신당은 특히 이 언론농단에 대해서 언론 개혁에 대해서도 굉장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실 텐데 당연하죠. 22대 국회 개원하면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네. KBS, MBC, YTN, TBS. 저희들은 이 방침을 이렇게 정했어요. 될 때까지 싸운다. 이길 때까지 싸운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긴다. 이런 생각으로 말하자면 사실 민주당은 소위 그 역풍 우려 또는 중도층 뭐 이런 등등등에 대한 고려를 좀 폭넓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을 저는 인정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잘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은 대신 몸이 가볍습니다. 그에 비해서. 하객진에 망치던 역할을 하겠다고 했던 것이 단지 선거에서의 레토릭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움직일 거고 그래서 어제도 3국조 3특검을 얘기하면서 언론장악 국조를 저희들이 이번에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바로 네. 추진을 하겠다. 언론 장악 국조. 네, 언론장악 국조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영역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KBS를 망가뜨린 과정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중간에 이사들을 왜 쫓아냈나? 그거는 정당했나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프로그램 다 막 심지어는 역사저널 그날까지 예, 싹 예. 다 하차시켜버리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KBS를 망가뜨리는 과정. 근데 두 번째는 YTN 민영화 과정을 네. 봐야 되는 거죠. YTN 민영화 과정에서 저는 이 금융 전문 변호사거든요. 아, 변호사 그래요? 일은 그거 있어요. 그래서 매각 과정을 보면서 너무 도대체 상식적으로 법률가로서 이해하지 못하는 과정들이 좀 있어요. 그 조금 이따가 말씀을 네.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BS 2,000원 2,000원 더 썼다고 해서 기준보다 15만 원까지만 써야 되는데 15만 2천 원 썼다고 해서 유시춘 이사장님에 대해서 압수수색하고 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거 부패가 있다라고 광광거리고 이게 저는 이 세 흐름들은 컨트롤 타워가 따로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MBC에 대한 공격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하나가 즉 방송사를 망가뜨리고 매각하는 이 구조적인 부분들을 누가 컨트롤 타워로서 했느냐 이거 밝혀내야 된다고 저는 이유가 생각합니다. 있다. 아니 각각의 개별적으로 YTN 따로 KBS 따로 EBS 따로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누군가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네. 이거를 끌고 갔던 것 아닐까. 이게 이제 국정조사 한 틀이라면 하나는 방틀막 국조. 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앞세워서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을 비롯하여 법정 제재를 남발했던 지금 법정 제재 30건 나왔잖아요. 네. 30건. 선방위에서만 30건을 했어요. 법정 그렇죠. 제재를. 선방위 5개월 동안에 30건을 했는데 지금 이전에 있었던 선방위 전체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선방위 30건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딱 5명이에요. 9명 중에. 5명이 엄청나게 그 선방위에서 법정 제재를 남발했거든요. 뭐 그 KBS PD 출신인 최철호, 그 다음에 MBC 부사장 출신인 권재홍, 그 다음에 백선기 선거방송 심의위원장님. 이거는 그냥 뭐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주도했습니다. 네. 이분들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것도 누군가의 이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하나는 개인적으로는 선방위만 하고 그칠 게 아니라 그 다음으로 가고 싶어 하시나 보다. 그 다음 어딘가로 가고 싶어 하시나 보다. 어디죠? 다음 자리, 더 좋은 자리. 방송사의 임원, 이사, 사장 또는 뭐 방통위원 이런 데가 이분들이 그 다음 자리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무리한 법정 제재를 할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국정조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충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방송 3법과 너무 오버하더라고요. 방송 3법과 별개로 이건 요거를 국정조사, 이건 네. 사실관계를 네. 확인해야 되는 거죠. 좋습니다. 언론농단을 이제 규명을 해야 되니까 네.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왜 이렇게 무리한 언론농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밝혀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이제 방송 3법이 제2법을 통해서 제정이 돼야 되는 거고요.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YTN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 YTN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YTN 설명 좀 해주시죠. 네, YTN이 지금 30년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예, 그 YTN의 역사에 대해서 고한석 지부장님 일단 YTN이 뭐의 약자인지 혹시 아시나요? YTN요? 연합 연합? 아니. Y가 연합 예전에 연합, 연합 텔레비전 네. 뉴스였어요. 네. 네, 그러니까 연합 텔레비전 뉴스. 연합뉴스가 국가기관 통신사잖아요. 네. 94년도에 우리나라에도 CNN 같은 뉴스 전문 채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국가기관 통신사였던 당시 연합통신이 YTN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CNN을 한국의 CNN을 만들겠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러다가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경영난으로 사실상 YTN이 부도 위기에 몰립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연합뉴스가 본인들이 갖고 있던 지분을 팔아요. 어디다 팔았냐면 지금 한전 KDN, 마사회 당시에는 다 공기업이었죠. 우리은행, 한국임상공사 뭐 이런데 공기업에다 다 팝니다. 그러니까 YTN은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난 회사예요. 네. 그렇죠 방송. 예. 그 이후로 우리은행이나 한국인삼공사가 민영화 됐지만 대주주는 여전히 한전 KDN과 마사회 두 개 지분을 합친
이 공기업 지분이 대주주였죠. 네. 네, 그래서- 거기다가 YTN이 이제 24시간 계속 뉴스 보도만 해요. 그러니까 보도 전문 채널이어서 여러분들 아시지만 뭐 은행을 가거나 병원을 가거나 뭐 어디 식당을 가면 맞아요. 가장 많이 틀어져 있는 거. 틀어져 있는 방송이 YTN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YTN이 또 보도 전문 채널이니까 뉴스의 신속성도 높고 또 많이 시청률도 높고 네. 그래서 영향력도 높고 예. 또 거기에 신뢰도 1위였죠. 그 보면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이런 곳에서 조사를 했을 때 우리나라 언론 중에서 신뢰도 1위, 2위 계속 수년간 유지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물론 YTN이 뭐 정확하게 방송을 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YTN은 자본의 영향력에서 좀 자유로운 언론이다라는 인식이 있고 또 특히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 거치면서 그 수많은 그 공정방송 투쟁들이 있었거든요. 네. 당시 그런 투쟁들을 보면서 뭐 기자들 해직 사태, 뭐 지방 발령, 뭐 대규모 징계 이런 것들을 견디면서 싸워왔고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보면서 신뢰를 그렇죠. 주기 시작을 한 거죠. 네. 보니까 언론사 중에 가장 많은 투쟁을 해왔는데 그렇죠. 2008년, 9년, 10년, 12년, 14년, 15년, 16년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많이 싸우셨어요. 거의 매년 싸우셨는데 이거. 아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참 YTN을 그 가지려는 권력의 욕망이 아주 집요했던 했죠. 것 같아요. 그랬군요. 정말 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석규 씨라는 사람이 사장으로 있을 때는 그 국무총리실에서 불법 사찰 문건에서 배석규 씨를 권력의 충성심이 강한 자라고 이렇게 맞아요, 평가를 맞아요.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만큼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을 권력이 소유하려는 욕망이 강했던 거죠. 모든 투쟁을 이렇게 숱하게 싸워서 이겼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네. 보니까 YTN 최대 주주가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네, 변경이 됐습니다. 자본금 1,000만 원, 직원 한 명의 페이퍼 컴퍼니. 그렇죠. 5개월 만에 꿀꺽. 이건 진짜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아유, 이제 말씀해 주시겠지만 네. 정말 뭐 위법과 불법으로 점철된 그런 대주주 변경 과정이었죠. 네. 과거에 경기 방송이 특정 기업에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그때 방통위는 페이퍼 컴퍼니는 방송사를 소유할 수 없다고 맞아요. 하고 불가 판정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유진그룹은 전혀 그런 원칙에서 예외가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YTN은 우리가 이제 공영방송이라고 했는데 지금의 이런 구조로 보면 민영이에요. 그렇죠. 지배구조로만 보면 뭐 민영이라고 거죠. 봐야죠. 그 그래프가 있는데 YTN 네. 지배구조를 예.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는데 네. 이게 보면 이게 시민들 국민들의 동의도 전혀 안 받고 불법으로 이루어진 건데 뭐 이렇게 지배구조만 단순히 변경된다 봤을 해서 때는. YTN을 민영이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로서는. 그러면 한국 부르고 싶지 않은 인삼공사는 거지. 네. 아직 갖고 있는 거예요? 19.95% 갖고 있네요. 예, 한국 인삼공사는 게 근데 이름이 인삼공사여서 사람들이 공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KTNG 자회사예요. KTNG는 민영화됐고 외국계 지분이 50%를 넘거든요. 그래서 한국 인삼공사는 무늬만 공사다. 그냥 민영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기서 특징적인 게 미래에셋이 9.26%를 현재 갖고 있어요. 네. 근데 YTN 민영화 이슈 전에는 미래에셋 지분이 14%가 넘었어요. 그런데 YTN 주가가 3,000원대에 머물다가 민영화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10,000원 가까이 뛰거든요. 10,000원. 우와. 그때 고점에서 미래에셋이 팔았어요? 한 5% 가까운 지분을 팝니다. 저거 이상하다. 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보면 결국에는 미래에셋이 큰 돈을 벌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 5%가 유진 ENT로 넘어간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 그냥 시장에서 그냥 사는 소액주에게 소화가 됐고 그거 산 사람 중에 한 명이 신미 사무처장님이시죠. 고점에 YTN 네. 고점에 사신 분들. 고점에서 사셨어요. 네. 고점에서 파셨어야지. 개인을 와주라. 놓고 보지. 와주라. 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신변님이 보시는 가장 특이한 점 어떤 부분인가요? 어떤 거냐면 이제 한 세 가지를 저는 보는데요. 하나는 원래 기재부에서 이거 팔지 마라 라고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이건 그러니까 한전 KDN과 마사회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이거 괜찮은 주식이고 좋다. 그러니까 이거 계속 보유하라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무슨 뭐 혁신단인가 뭐 갑자기 네, 태스크포스가 생깁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야 팔 수 있는 거 다 팔아 이렇게 됐어요. 네.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 땅도 팔고 뭐도 팔고 팔 수 있는 거 다 팔아
라고 했을 때 갑자기 기재부가 입장을 바꿔서 팔아도 돼. 한전 KDN하고 마사회가 가지고 있는 거기는 공기업이니까 팔아도 돼라고 입장을 갑자기 바꿉니다. 네. 왜 바꿨을까? 이게 첫 번째 의문이에요. 기재부 입장 왜 바꿨지? 설명이 안 돼요.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바꾸라고 했으니까 바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더 웃긴 게 이 YTN 민영화할 때 이유를 한전 KDN과 마사회의 자산 건전성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고 경영을 얘기를 했어요. 효율화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정작 지금 윤석열 정부는 한전 KDN을 민영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논리고요. 그리고 그래픽이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네. 그 보여주시죠. 애초에 그 마사 회장이나 그 한전 KDN에서는 그 신장식 당선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안 팔겠다고 했어요. 안 팔겠다고 했어요. 안 처음에. 팔겠다고. 그러니까 한전 KDN은 어떻게 압박을 했냐면 공공기관 경영평가 이거 엉망으로 주겠다 이런 식으로 압박했고 네. 마사 회장은 농림부 차관이 직접 불러들였어요. 세종으로. 그래서 압박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저 한전 KDN과 정경한국 마사 회장이 뜻을 접은 거죠. 애초에는 YTN 팔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강제 매각이라고 저희가 주장하는 거고 이 강제 매각 과정은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 여기 이제 핵심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안 팔아도 되는 걸, 또 팔지 말라고 했던 걸, 좋은 거라고 했던 거를 왜 갑자기 팔을 비틀어서 두 공기업의 주식을 매각하게 했느냐? 네. 이유가 뭐냐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매각할 때요, 공기업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주식을 매각할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매각 주관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 예, 매각 주관사는 이 한전 KDN과 이 마사회가 각각 여기 보면 한전 KDN이 몇 프로야? 21.43%, 마사회가 9.52%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 자기가 주식을 산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 팔 때도 각자의 경영 판단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고점에서 팔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매각 주관사는 같은 회사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매각 주관사를 한 군데다가 몰아줍니다. 이 같은 가격으로요? 그리고 같은 가격에 팔라고 해요, 심지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서로 다른 값에 샀어요. 그런데 네. 팔 때는 같은 같은 값에 팔려고 팔래. 통으로 매각을 하는 통매각을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상한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매각 주관사로 삼성증권이 들어옵니다. 네. 삼성증권이 그렇죠, 들어왔죠. 들어왔다가 1등이 되죠. 1등이 됐어요. 받아요. 그래서 매각 주관사가 됐어요. 네. 근데 반납합니다. 왜요? 뭐가 예, 이상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매각 주관사는 각각 우리 오윤혜 씨가 팔려고 하는 주식이 있고 신미 처장님이 팔 주식이 있는데, 신미 우리 처장님이 판 주식이랑 통매각을 하면 네. 누군가 한 사람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 그쵸. 각각 산 가격이 네. 다른데, 그러면은 한 고객에 대해서는 배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매각 주관사는 내가 주식을 팔아주기로 한 그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거든. 근데 통매각을 하는 한 어느 한쪽은 그래요? 손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네. 그럼 삼성이 나오고 어디가 들어갔어요? NH투자증권이 또 들어갑니다. 네. 근데 NH투자증권은 들어간다고 의향서를 냈다가 아예 응찰을 안 하고 뺍니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누가 되는 NH투자증권도 이거 들어갔다가 이거 나중에 이거 뭐 되네. 뭐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3일 회계법인이 3일 회계법인이 들어가요. 회계법인이요? 예. 이게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전 KDN은 YTN 주식을 주당 6,000원에 샀고요. 네. 마사회는 5,000원에 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값에 그런데 이 주식을 팔게 되면 한전은 한전 KDN은 무조건 마사회에 비교해서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 시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전문가들이 다 얘기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거 미쳤나? 솔직히 그 매각 주관사들이 들락날락하고 통매각 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네. 이거는 통매각이라고 하는 것은 추정컨대 이미 그 매수인이 정해져 있구나. 왜냐하면 통매각을 하지 않고 매수인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통매각하지 않고 각자 딴 데로 팔잖아요. 네. 그러면은 최대 주주가 정해진 사람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를 찍어놓고 통매각을 하라고 한 게 아니냐. 요 부분이 매각 과정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딴 걸 다 떠나서 누가 만났다 이걸 다 떠나서 그냥 금융 전문 금융을 좀 아는 사람이 들여다보면
이런 경우가 있나? 심지어 공기업이잖아요. 네, 매각 주관사가 두 번이나 빠져나오고 그것도 삼성증권이나 NH투자증권이에요. 그냥 동네 전방이야 학고방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생각 안 하고 들어갔겠냐고.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액면에 써있던 매각 주관사의 입찰 요건이나 어떤 여러 가지 매각과 관련된 것 이외에 네. 저는 추정컨대 이면에 매각 주관사에게 요구안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고서는 매각 주관사 두 군데가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이 넣었다가 빠지는 과정이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이거 말씀하신 국조위 하면 이거 봐야 됩니다. 이 과정 네, 들여다봐야겠네요. 강제매각까지 봐야죠. 네.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유진그룹 3일 회계본인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전부 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렇죠. 왜 그랬는데 네. 왜 도대체 매각 주관사로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혹시 누가 이면에서 이것을 강제했던 게 있어? 팔 비틀었어? 비튼 팔로 그대로 매각했다가는 형사적으로 나중에 배임 한정 KD에 대한 배임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네. 그런 추정이 아니면 잘 설명이 안 돼요. 맞습니다. 자, 최근 민영화 거의 사형화가 되면서 YTN 내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뭐 지금 첫 번째 네. 김건희 뉴스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죠? 김건희 여사 관련된 뉴스가 긍정적인 가능성은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YTN에서 김건희 관련된 뉴스를 축소하거나 아예 안 하려고 들어요. 예를 들어서 명품백 수수 사건 같은 경우에 네. 그 서울의 소리에서 명품백을 전달하는 영상을 각 언론사에 제공을 했어요. 네. 이게 물론 그 영상은 그리고 그 취재 방식은 뭐 위법성 논란도 있고 보기에 따라서는 잘못된 취재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YTN은 어떻게 했냐면 수사와 관련된 뉴스에만 선별적으로 그 해당 영상을 썼다고요.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서 뭐 디올백 수수 갖고 뭐 공방이 오고 간다. 그때는 그 해당 영상을 안 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최근에 YTN 보도국에서는 아예 그 영상 쓰지 말아라 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네. 그 명품백 전달한 그 최재형 목사가 그 검찰에 소환돼서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요. 네. 그거를 그 인터뷰를 잘라서 녹취 구성으로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한 반론이 없다. 그럼 그 반론 어디서 해요? 김건희 여사가 반론하면요 당연히 하죠. 근데 뉴스 하면서 어떻게 100% 반론을 같이 뒤에 붙여서 방송을 합니까? 그러면 그런 식의 논리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발표하거나 기자들과 질의응답할 때 반론 없잖아요. 반론 다 안 붙이잖아요. 의협 사태, 의료 대란 사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의사협회 반론을 뒤에 꼭 붙이나요? 안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김건희 보도 자체가 사라지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멍게 보고 소주 아하. 생각나 네, 그 영상도 삭제됐잖아요. 돌발 영상에서. 그렇죠. 네. 돌발 영상에서 뭐 멍게 보고서는 소주 한 병 있으면 딱이네라고 그 영상 그 발언이 있고 그게 웃음 포인트잖아요. 그걸 네, 그렇죠. 정색하고 비판한 게 네,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돌발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아마도 썸네일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 썸네일 지금 나오는데 저거. 대통령 옆에 저기 소주가 한 병이 있으니까 저 병을 한번 저 없애보라. 저 병 없는 썸네일 한번 만들어봐라 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루 동안 방송이 됐던 저 돌발 영상이 다음날 없어졌어. 인터넷에서 그냥 내려집니다. 비공개로 전환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외부의 개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부에서는 데스킹 과정에서 아무 문제 문제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그토록 까다로운 우리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님도 다 오케이한 저 돌발 그토록 영상이었다고요. 까다로운. 지금 네.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이 이른바 친윤 방송 만든다고 저희가 비판하는 그분들 아니십니까? 그렇죠. 대국민은 사과하신 분들이죠. 그분들이에요. 그분들도 네. 지금 다 네. 통과된 건데. 그분들도 네. 오케이한 방송인데 그 다음날 인터넷에서 내려진다. 이거는 누군가가 보고 되게 불쾌했고 그래서 YTN에 전화했다라고 저희가 의심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네. 거기다가 지금 대표적인 탐사 보도 프로그램이 갑자기 폐지되는데요. 그 고한석 지부장님 거기서 상도 엄청 많이 받은 프로그램이에요. 네. 이른바 네. 기록이라는. 탐사보고서 기록. 기록이라고 뭐 미얀마 전쟁 분쟁 지역에도 가고 특히 그
그 우리 학교에서 3D 프린터 함부로 사용해가지고 어, 거기서 맞아요. 공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암에 걸리는 사례들 추적해서 한국 기자상도 받고 그랬죠. 국내에서 네. 암에 걸리신다고요, 예, 선생님들이? 예, 예, 예. 아 그렇군요. 그럼 근데 굉장히 웃긴- 큰 보도였어요. 그거. 네, 근데 웃긴 거는 네. 그 당시에 탐사 보고서 기록이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게 문재인 정권이었어요. 맞아요. 네, 어. 정부를 엄청 비판했다고요. 네. 근데 그때는 YTN 내부에서 정권 비판한다고 너 왜 니네 왜 그러냐 그만해라 이런 소리 안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아예 이걸 역설적으로 탐사 보고서 기록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폐지. 네. 네, 거기다가 뭐 라디오 진행자도 갑자기 박지훈 변호사도 하차되고 뭐 극우 성향의 유튜브라는 분이 또 진행자 되고 지금 뭐 YT 7개 본부장 신설되고 그렇죠. 이본도국장 임명 동의제 파기되고 거의 KBS랑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이게 이런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먼저 망가진 방송사로서 KBS가 어떻게 갔는지를 보면 이제 YTN이 어떻게 갈지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KBS는 사장을 바꾸기 위해서 수신료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이사진을 교체해서 사장을 바꿨고 네. YTN 또 뭐 결국은 지배구조를 바꿔서 이제 사장을 바꿨지 않습니까? 근데 바꾼 사장들이 취임하자마자 그 다음날 똑같이 대국민 사과를 하죠. 똑같이 대국민 사과를 하기 전에 눈의 가시로 보였던 프로그램들을 다 쳐내고. 없애고 네. 결방시키고 진행자들 바꾸고 그렇게 하면서 그 이후에는 KBS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10주기 다큐 한다는 것을 못하게 했죠. 이번에도 방금 전에 얘기했던 역사전을 그날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내리꽂으려고 했던 사람이 안 되니까는 그냥 프로그램을 무기한 제작부를 시켜버렸죠. 그러니까 YTN 또 기록이라는 프로그램은 아예 없어져 버리고 굉장히 KBS가 했던 부분들이 YTN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게 이게 결국은 뭐 아까 신양식 당선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거를 누군가가 기획을 하고 배후 조정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TF처럼 컨트롤 타워, 컨트롤 컨트롤 타워에서 짝짝짝 뭐 해야 될 일 1번, 2번, 3번 이걸 아예 정해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저 시작에 데자뷰가 뭐냐면 그 박민 사장 윤석열 낙하산 박민이 와서 처음에 한 게 사과였거든요. 우리가 불공정한 보도를 했다. 했습니다. 특히 대선에서 불공정 보도를 했다. 갑자기 막 고개를 숙이고 사과해요. 그 다음에 그 YTN의 그 신임 사장도 김백 사장도 김백. 했죠. 네, 사과를 갑자기 똑같아. 혼자서 기습 사과를 하고 근데 거기에서 줄리보도 얘기가 언급이 돼요. 네. 이 그래서 줄리보도를 갑자기 왜 얘기하지? 그러니까 김백 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그 줄리 의혹 보도 때문에 줄리가 누구죠? 아 줄리요? 네. 그분이요. 아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아, 네. 그분입니다. 줄리보도. 그분. 김모 씨. 네. 예. 네, 네. 음. 그렇죠. 김건희 여사와 줄리 네. 거기까지만 할게요. 네. 어쨌든 줄리 의혹 보도 때문에 YTN이 민영화된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대선 이렇게 과정에서요? 네, 네. 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정말 김백의 취임사에서 예. 대국민 취임사에서 취임사에서. 그러니까 사실상 YTN 민영화 이유를 고백한-거나 다름이 그렇죠. 없어요. 자백이죠. 아니 줄리 보도 때문에 민영화된 것은 아닌지 네, 화를 내야 된다지 반성해야 된다 이게 김백의 취임사에서 그러니까 김백 사장도 취임하면서 자신들이 봤을 때 어쨌든 김백 사장이 봤을 때 문제가 되는 보도가 이거였다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박민 사장도 취임을 할 때 문제가 됐던 게 뭐 오세훈 시장 내곡동 의혹 땅 의혹 보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문제였다. 불공정 보도였다라고 아예 뭐 꼬집어서 얘기를 하고 KBS 같은 경우에는 그 사장 취임한 다음 날 대국민 사과하고 나서 그 문제가 됐던 보도를 뉴스로 하면서 이것들을 불공정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하면서 내부 구성원의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고서 그런 부분들에서 사과하는 방송을 했죠. 그러니까 저는 그 YTN이나 KBS나 EBS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데를 보면 사실은 어느 한 권력이 장악해서는 안 되는 곳이고 국민들에게 신뢰가 가장 중요한 곳들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를 본인들이 완전히 내용적으로 그다음에 이분들을 설득을 해서 이쪽이 가는 길이 맞다라고 설득하고 소통하고 할 자신이 없는 그런 곳들 있죠.
국민들에게 신뢰가 가장 중요. 여기를 그냥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장난감을 내게 아니라 언젠가는 돌려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게 그 골이 나서 그냥 확 망가뜨리는 것처럼 KBS도 YTN도 국민권익위원회도 방송통신위원회도 국가인권위원회도 망가뜨리는 걸 주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네.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공영방송이잖아요. 본인들 게 아니라 국민들의 방송인 건데 이렇게 만약에 망가뜨렸을 때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책임을 물어야죠. MBC도 봐봐요. 큰일입니다. KBS, YTN 똑같이 데칼코마니가 됐다고 했는데 MBC도 3개월 후면은 세칼코마니가 되겠네요. 이 루트로 가면 사과하고 갑자기 방송 없어지고 네, 그런 식이 안 되어야죠. 예, 또 반복이 되면 안 안 될 수 되죠. 있을까요? 안 되게 해야죠. 네. 이제.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마음이 좀 급한데 많은 분 MBC 아마 이호찬 본부장도 굉장히 지금 마음이 급하실 것 맞아요.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방송문화진흥회 MBC의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그 이사진들이 지금은 야당이 야권이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영준 사장을 비롯해서 MBC가 그나마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건데 네. 올 8월이면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임기 끝나요. 예, 방통위원회에서 다 자르려고 했다가 법원에서 떨어진 목을 다시 제동이 붙여가지고 돌려보내주신 네. 레버넌트 지역에서 살아온 두 분 네. 때문에 지금 MBC가 그나마 버티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임기가 8월에 끝나요. 네. 임기가 8월에 끝나는데 신임 이사를 7월에 임명할 수 있어요. 대체로 한 달 전에 공모 절차에 들어가서 임명을 하는데 문제는 살펴보니까 이게 공모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정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관행이었어요. 그래서 공모 없이 방통위원회에서 임명을 해도 위법이 없어요. 그냥 꽂아도. 꽂아도. 지금 김홍일 2인 체제에서 방통위원회에서 그냥 MBC 이사 2명을 꽂아서 압도적으로 이제 그 박민 김백의 뒤를 잇는 분을 사장으로 신임 사장으로 만들어도 절차상의 위법이 없어요. 그럼 방송 3법 빨리 통과시켜야죠. 그래서 이제 시간과의 싸움인데 국회가 5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지만 이게 방송 3법을 통해서 이제 사장 선출 과정이라든지 이사 선임 과정을 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방통위에서 일방적으로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주요한 내용인데 문제는 원구성을 국민의힘 쪽에서 원구성을 하지 못하도록 막 저항을 한다면 네. 이게 6월달, 7월달에 원구성이 안 될 수 있어요. 원구성이 안 되면 즉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방송 3법 같은 경우는 과방위를 거쳐서 법사위를 거쳐서 네.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원구성이 6월달을 넘어가고 7월달로 가면 이미 상황이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원구성에 굉장히 지연 전술을 쓸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뭐 국회 4년 동안 뭐 2년 동안 이렇게 잘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방송 3법을 저지하려고. 압도적으로 이렇게 지금 192명이 되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야당에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통과를 시켜도 소용이 없도록 만들려고 하는 의도도 분명히 끼어 있다. 그래서 저는 우원식 의장님이 협상을 하시되 협상이 안 되면 절차대로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그냥 17대 0으로 상임위를 갖는 한이 있더라도 원구성을 빨리 끝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소용이 없어져. 방송 3법이. 방송 3법이 이번에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MBC 사장님 임기는 내년 3월부터 시작되는데 중간에 잘릴 수 있고요. 박민 사장 들어오듯이. 박민 사장 임기는 보궐로 들어왔기 때문에 올 12월 달에 끝나잖아요. 예. 근데 똑같이 1월 달에 새로 그렇죠. 시작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MBC가 이제 사실은 그나마 이제 남아 있는 곳이 MBC라서 MBC에 이제 좀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네. 이사의 임기는 MBC도 8월 달에 그렇고 끝나요, 또. KBS도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이 네, 8월에 그래서 끝나요. KBS 같은 경우도 9월에 만약에 이번에 이사회가 기존의 방식대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박민 사장이 12월 달에 임기가 끝나지만은 9월 달부터 또 사장 공모 절차가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KBS는 앞으로 또 3년 후까지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박민, 김백 1, 2, 3가 MBC, KBS, YTN에 앉아서 다음 지방선거, 다음 대통령 대통령 선거까지
사장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마음이 너무 급하고요. 정말 위기감을 느끼거든요. 그럼 여당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더 그거를 막으려고 엄청 그렇죠. 노력하겠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원구성을 빨리 해서 방송3법을 빠르게 통과시켜서 이 통과된 방송 3법에 따라서 이사진과 대표를 사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일단 목표인데 근데 6, 7, 8, 6월, 7월 달이 너무 지금 중대한 시점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걸 위해서 또 어떤 방법들을 또 취할 거냐에 대해서 아까 이제 세 가지 제가 YTN 과정이 이상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하나는 왜 갑자기 팔았냐. 네. 두 번째는 파는 과정에서 누구 통매각하면서 정해놓은 사람이 있었던 거 아니냐. 네.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를 사실은 대주주가 바뀌면 방통위원회가 승인을 해줘야 돼요. 방통위 승인할 때 방통위원회 성원이 2명이었습니다. 2명이 이런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또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거를 2명이서 망치 두드릴 수 있느냐. 이게 위법한지 아닌지. 위법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 이미 그 권태선 MBC 네네, 이사장 그 부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방통위로부터 해임되고 나서 해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을 때 서울 고법에서 2인 체제 방통위가 위법하다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한번 판단을 내렸어요. 네. 2인 체제 방통위는 그러니까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구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5명으로. 그래서 위원은 짝수가 되면 안 돼요. 네. 2명도 안 되고 4명도 안 되고 8명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4대4가 되거나 동수가 되버리면 의결 의결을 자체가 못 안 하는 되거든요. 거예요. 그래서 최소 3인 홀수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뭐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야 합의제 행정기관의 취지에 맞고요. 네. 여러 가지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부위원장도 위원 중에서 호손하는 것이 방송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2인 체제에서는 호손이 가능한가요? 아니잖아요. 안 그냥 돼요. 그 사람이 부위원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법 지금 방통위가 그 존재 자체로 방송법을 수없이 어기고 있어요. 방통위법을 수없이 어기고 있어서 네. 그래서 방통위법도 개정해야 돼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작용하는 것이 그 법의 취지상 맞거든요. 네. 근데 이걸 그 악용하고 악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하게 다시 규정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이건 상식인데 네. 상식을 다시 법으로 다시 규정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슬픈 일이지만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2인 체제로 이렇게 YTN 그 대주주 변경 승인 같은 중대한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 자체가 저는 방통위원장에게 중대한 위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방통위원장에게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탄핵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이동관 탄핵처럼 이동관 김홍일 탄핵처럼. 탄핵이 지금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차고 넘치는데 구체적인 사유들은 굉장히 많은 구체적인 사유들도 지금 다 저는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가장 큰 거는 2인 체제에서 YTN 대주주 변경 승인했다는 겁니다. 이게 탄핵 사유 중에서 1번 중에 1번이에요. 그럼 김홍일 이 사람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 네. 국회의원들이 네. 얼만큼 동의해야지 탄핵하는 거예요? 100명, 150명. 발의에 100명, 통과에 151명. 그렇군요. 예. 그 2인 방통위도 문제지만 이게 너무 날치기 맞아요. 진행이 됐어요. 눈 뜨고 절차도. 코베인. 그래프도 또 준비해 그래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었는데 눈 뜨고 코베인 최대 주주 변경 과정을 볼게요. 보니까 방송사 최다액 출제자 변경 승인 심사 사례를 보니까 광주 방송 같은 경우에는 75일 걸렸고 네. 의결하는데 75일 결정 14일, 경인 방송 의결하는데 92일 결정 42일, TBC 귀뚜라미 방송국인가 봐요. 여기는 27일 귀뚜라미에서 인수를 하는 주주. 귀뚜라미 여기서 인수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의결만 27일 결정이 35일인데 YTN 같은 경우에는 의결 하루. 대박이네. 결정 13일. 굉장히 이게 기본 신청을 하고 기본 계획 의결까지 왜 저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냐면 네. 방통위에서 계속해서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서 어떤 자료들을 요구해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것들을 다 보고 그 심사위원회가 꾸려지면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 기간을 더 길게 두는 거거든요. 기본계획 의결하기까지. 네. 근데 YTN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기본계획을 의결해버렸어요. 신청하고. 지금 여기 4개 방송사 중에 YTN이 제일 등치가 큰 제일 방송사입니까? 중요하죠. 그렇죠. 보도 전문 그렇죠. 채널에 그다음에 보도 전문 채널 같은 경우는 방통위에서 이렇게 대주주 변경 승인을 정말 더 꼼꼼하게. 그렇죠. 꼼꼼하게 해야죠. 왜냐하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니까. 근데 하루 만에 의결한 거예요? 이건 진짜 문제가 있네요. 네. 이게 왜 이렇게 서둘렀냐면 네. 결국에는 이게 아까부터 계속
말이 나오는 게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 시나리오가 있다 네. 그런 거잖아요. 이게 총선 전에 이루어진 예, 일이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월 총선 전에 어떻게든 YTN을 장악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망가뜨리려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날치기로 YTN을 매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 없이 이런 일들이 KBS, YTN, EBS, 그다음에 MBC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 그다음에 이사들 다 바꾸려고 했던 거, 그다음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틀막 선거심의, 사실상의 그 검열이죠, 검열. 저는 네. 이걸 공시검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말하자면 검열의 기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니네 법정 제재 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상의 이제 사후 심의를 라는 형식을 가지고 공시검열, 사전검열을 한 것과 다름없다는 거죠. 다 김건희 여사특검이라고 다 부르게 됐잖아 지금. 그렇죠. 방송에서 다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은 제재한다고 법정 제재 받으니까. 공시검열을 한 거예요. 공시검열 체제예요. 이거 누가 하려고 했느냐, 이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거 반드시 밝혀내야 되고요. 네. 2인 방통위 체제에서 계속해서 이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해 나가는 것.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만약 탄핵을 하게 되면,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탄핵이 되면 네. 이상인 방통위원 한 명만 남잖아요. 그럼 의결을 못 해요. 아, 혼자는? 네. 네. 혼자는 적어도 현행 방통위법상 의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대통령이 또 다른 그러면은 위원장을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죠. 임명을 하려면 최소한 한 청문회를 달은 또 거쳐야죠. 걸리죠. 아, 그 과정이 또 최소한 필요하군요. 두세 달.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탄핵하는 준비 과정이 있고, 네. 그다음에 탄핵이 된다면 직무정지가 된 채로 저기로 가요. 헌재로 간단 말이에요. 네. 직무정지가 된 채로. 그동안에 할 수가 없는 거, 아무것도. 그러면 이동관 때처럼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고 다른 사람을 김홍일 임명하듯이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동안에 청문회를 거쳐야 되고, 지금 사실 국민들이 지금 우리 3시 이렇게 4시 5시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네. 우리 국민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실제로 먹고 살기 바쁘니까 방송이 그냥 나오고 있으면 그냥 정상적으로 다 뭐가 맞아요.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심각한데, 끔찍한데, 네. 다음에 박민 1, 2, 3, 김백 1, 2, 3와 함께 지방선거와 대선을 치른다고 생각을 하면 네. 얼마나 끔찍합니까? 김홍일 탄핵과 그 MBC 이사진 교체는 연관이 없는 겁니까? 탄핵하면은 이사 임명을 못 해요. 방통위에서 하는 방통위가 거거든요. 멈추게 되니까 아무것도 MBC를 못하는 거지. 장악하는데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동이 걸리는 3법 통과가 안 되면 김홍일 탄핵을 150명이 의결하면 되잖아요. 3법 통과도 동시에 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김홍일 탄핵 150명이 의결하면 탄핵이 되죠. 150명은 싹 가능 아닙니까? 싹 가능. 야당이 싹 152명인데 이게 더 빠를 수도 있겠네요. 거부권을, 왜냐면 방송법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그동안에 있잖아요. 실은 근데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뭐 그 국가기관을 식물 상태로 만들겠다, 이런 게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죠. 아, 그렇죠. 예. 방송 3법을 제대로 통과시켜서 YTN, KBS, MBC가 정상화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의 불법 상태를, 불법적인 2인 의결 체제 자체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극약 처방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있고, 네. 조금 더 신중하게 가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조금 더 토론이 그만 필요하긴 신중하세요 또. 합니다. 네, 그런가요? 아니, 네. 네, 지금 이 네. 의견 주셨어요. 아빠라는 닉네임 네티즌이 조국 혁신당 신장식 과방위 언론개혁 선도 역할 기대된다. 과방위 네. 가셔야겠는데요. 두 배로 두 배로. 두 배로 이혜민 의원과 유진그룹 같은 경우에는 YTN에 가질 자격이 없다, 부적격 사유가 또 차고 넘친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죠? 예전에 김광준 검사라고 하여튼 뇌물 맞아요. 많이 받고 어마어마한 검사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한테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이 뇌물을 줬었죠. 줬어요. 그래서 실형 선고 받았고, 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유진그룹의 핵심 계열사가 유진투자증권이라고 있는데 그 유진투자증권이 고객 돈을 함부로 굴려서 금감원에 적발됐고 또 검찰 수사 받고 있어요. 네. 이게 유진그룹 같은 경우는 노조 탄압 이런 걸로도 되게 유명하고요. 결국에는 유진그룹은 YTN을 인수한 이유가 어떤 대관 업무,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뭐 사회적 영향력. 네, 사회적 영향력, 그다음에 본인들을 지켜줄 보디가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어떤 언론관이 있어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YTN을 인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도 전문 채널이나 이런 방송사의 대주주가 되려면 사실 사회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당연하죠. 자격이 있어야죠. 예, 그런데 뭐 도덕성이나 사회 윤리성이 더 높은 거는커녕 고사하고. 이렇게 위법, 그다음에 불법 이렇게 한 기업 또는 자본이 보도 전문 채널을 인수했다라는 건 사실 이게 심사 과정에서 이거 평가하게 되면 점수가 거의 낙제점일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넘겨줬다는 거거든요. YTN까지 온 거죠. 이게 그냥 YTN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은 지역 언론이나 지역 방송사들이나 서울신문 뭐 호방건설한테 넘어간 것도 그렇고 지역 방송사들 대주주나 소유주를 보면 건설회사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돈이 많은가 보네요. 건설회사들이 확실히. 그런데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디가드처럼 언론사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알 권리가 있을 때 자기네들 건설사에 불리한 건 보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역에 있는 언론사들이 건설사들이 많지? 그러더니 중앙으로 와서 서울신문 호방건설, 그 다음에 YTN도 유진 투자증권이나 뭐 유진 투자증권 거긴 건설보다 이제 투자증권이 제일 센 곳이 돈이 많은 곳이긴 한데 이렇게 말 그대로 그냥 직접적으로 자기 자본, 자기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언론사를 보디가드처럼 쓰려고 하는 게 돈 많은 회사들의 트렌드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덜컥덜컥 정부가 내주고 있어요. 네. 그럼 만약에 YTN 사용화 과정에서 특히 2인 방통이 이게 위법으로 밝혀지고 문제가 많으면은 이게 무효가 될 수 있습니까? 3,700억 다시 돌려주고 유진그룹 나가라고 지금 할 수 있는 소송 중인 겁니까? 거죠. 지금. 네, 지금 매각 관련해서는.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 만약에 뭐 본안에서 승인이 취소된다. 그렇다면 원점으로 되돌려야죠. 그리고 그 방법은 그때 유진그룹이 찾아야죠. 네. 이게 뭐 이마트에서 카드 환불 받는 것도 아니고 어렵습니다. 이 3천 몇백억이라는. 근데 유진그룹은 예전에 하이마트 인수했을 때도 사업이 잘 안 된다 싶으면 그 털고 금방 나와요. 몇천억 손해보고 M&A 그래요? 했다가 뭐 실패하고 이런 게 그렇게 드물고 충격적인 일은 아닌 것 근데 같더라고요. 그런 업계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YTN 이거 대주주 변경 승인하는 과정에 지금 부위원장인 이상인 그 네네. 변호사 출신인데 네네네. 또 유진하고 특수관계예요. 그렇죠. 유진그룹 아까 맞아요. 말씀드린 그 네. 김광준 검사 뇌물 사건에서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을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변호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은 이해 충돌이라서 그 심사 과정에 참여하면 안 되는데 들어갔어요. 예, 승인 과정 심사를 거의 주도하다시피 한 인물이거든요. YTN 노동조합에서 기피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네. 기피 신청을 뭐라고 표현해? 제척이라고 해야 되나? 기피 신청을 기피한 게 이상인 본인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기피 신청을 했으면 본인 이상인 빼주세요. 그러면은 이 이상인 빼주세요라는 요구가 적절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할 때는 이상인은 빠져야 되잖아. 그렇죠. 본인이 들어가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두 그걸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김홍일 이상인 두 분밖에 없으니까. 혼자서는 안 되니까 네, 결정을 혼자서는 안 못하니까. 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2인 방통위 체제가 지금 얼마나 불법을 거듭하고 있는가 이런 사례만 해도 네. 야 너 나가 그랬더니 내가 나갈지 말지는 내가 결정해. 이 과정만 이렇게 국정조사 해봐도 금방 문제 나오겠네요. 이거는 해야죠. 깊이 들어갈 필요도 진짜 없을 것 국정조사 같은데. 1호예요. 1호 대사. 네, 여러분 실시간 맞습니다. 해코님께서 요즘 신변님 잘 못 봤는데 여기서 출연하니 반갑습니다. 압도적으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 되시리라 응원합니다. 네, 이호찬님. 이호찬님 우리 MBC. 저도 첫 주식으로 YTN 샀는데 이분 10만 원어치나 샀거든요. 근데 6천 원에 샀는데 지금 반토막이 나가지고. 아, 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또 재산상의 떨어졌구나. 손실이 오셨어요 지금. 네, 네. 5만 원이 되셨습니다. 자, 언론학사가 반드시 해내야 될 미션이 있죠. 바로 YTN을 다시 공영화하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22대 국회가 정말 중요한데 액션 플랜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국정조사 제대로 해서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국정조사. 그래야지 YTN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거고 네. 국정조사 대상은 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강제 매각 과정, 두 번째는 방통위 날치기 심사, 그리고 또 따져봐야 될 것이
현 김백 체제가 어떻게 해서 들어서게 됐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렇죠. 누가 꽂았나. 예, 누가 꽂았는지. 특히 이 유진 ENT라는 그 페이퍼 컴퍼니에 배석규 씨가 사회이사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뭔가 커넥션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과거의 적폐들이 대거 다시 YTN에 등장할 수가 없고요. 배석규 씨가 옛날 YTN, MB 때 그렇죠. 예, 충성심이 돋보인다고 평가를 받았던 그분이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방심위원장 유일임 씨도 YTN 출신이거든요. 맞아요. 예, 저희는 그래서 유일임, 김백, 배석규 뭐 이런 분들이 분명히 뭔가 어떤 커넥션을 엮여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민원사주, 국정조사도, 민원사주에 YTN 직원들이 동원됐는데 그렇죠. 류일임이 민원사주 하잖아요. 똑같이 네.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그 민원 넣은 거 그걸로 표적심의 했는데 네. 거기에 YTN 직원들 동원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 직원들이 지금 YTN의 핵심 실세가 됐다는 승승장구. 거예요. 네, 본부장 되고 뭐 실장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단들 그런 하시다. 그 자리를 커넥션. 놓고, 예, 그 커넥션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리고 언론 세 가지. 장악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중심으로 오잖아요. 신변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처벌이 너무 미약하니까 다 중심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전력이 있던 사람들은 언론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죠. 우리 오윤혜님 처벌주의자. 저는 되셨어요. 무조건 언론학사 하시면서 너무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지은 죄에 비해서 처벌이 저는 너무 이 악행들에 대해서 단호히 그죠? 처단을- 엄벌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그 과실이 많잖아요. 이분들은 비리를 네. 엄청 저질러도 과실로 저지른 게 아니라 고의로 저질렀어요.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저질렀습니다. 고의로 저질렀는데도 중심에 와가지고 뭐 본부장도 하고 여전히 떵떵거리고 살 수 있잖아요. 이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은 저는 이것도 반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책임을 분명하게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그래서 국정조사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국정조사는 이제 YTN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KBS 그다음에 EBS까지 이 방송사를 네, 이렇게 TBS 거기 이제 서울이라 네, 서울시라 네. 조금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간에 그 국정조사 해야 되고 방틀막 국정조사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국조에서 같이 좀 들여다봐야 된다. 네. 당선자님 저희는 이거를 언론농단이라고. 언론농단. 네, 언론농단. 이거는 국정- 언론 장악이 아니라 예, 언론농단. 이게 언론 규정했어요. 장악과 언론 탄압을 능가하는 네. 이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의 핵심이 언론농단이다. 이 언론농단을 22대 국회가 진상조사 반드시 진상규명해 주셔야 한다. 예. 국정조사는 원 구성하고 상관이 있나요? 원구성과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아는 바로는 국정조사는 75명이 발의를 해서 하게 되는데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국정조사를 어디에서 특별하게 국정조사만 할 수 있는 팀을 따로 뭐 18명 정도로 꾸릴 거냐 대체로 그렇게 보통 가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 18명 정도로 꾸려서 네. 따로 가면 좋겠다. 조사위원회 네.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의석 비율대로 선임하는 위원 한 18명 정도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로 가면 된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하는 게 이게 어쨌든 국정조사가 먼저 시작이 되면은 해서 어떻게 뭐 어느 정도 수준을 밝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정권 아래에서 이런 여러 가지 언론 농단의 실태들이 드러날 거란 말이죠. 네. 그럼 그 실태들이 드러나면은 국민들이 아마 붕괴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한 여론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방송 3법 이런 것도 국민들이 더욱더 지지를 해주실 거고 뭐 국민의힘에서 거부를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행사를 하면 안 되겠지만 뭐 행사를 할 명분이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또 충분히 제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제 제도적으로 만드는 거는 방송 3법 제의법을 통해서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되지만은 정말 국정조사는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가장 시급하게 바로 해야 된다. 네. 그 192분이 다 192명이 다 같이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할 일들이 많잖아요. 좀 나눠가지고 최상병 특검부터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 일 나눠서 많아요. 따로 또 같이 따로 탁탁탁 하다가 이거 의결해야 될 때는 탁 모이고 이렇게 좀 효율적인 거 요즘 보여주세요. 이제 유닛이 아이돌도 유닛이 그러니까요. 이기 때문에 22대 국회 유닛. 예, 예. 그 말하자면 언론개혁, 언론농단 타파 유닛. 네. 나왔다. 그런 검찰 거를 종식, 검찰 독재
조기종식 유닛 네. 뭐 이렇게 유닛별로 활동을 하다가 또 이제 본회의에서 만나고 그렇죠. 그걸 예. 원하거든요, 국민들은. 유닛 활동 네. 조국혁신단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아. 예, 언론 같은 경우는 이혜민, 신장식 둘이 유닛을 가지고 가고 라인 야후 사태는 이혜민, 김준영 이렇게 유닛을 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겹쳐 맞는 방식으로 유닛으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서는 불법 상태. 저는 2인 방통위가 현재 불법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불법 상태가 지속되는 이 2인 방통위 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그것이 탄핵일 수도 있고요. 또는 5인 방통위 체제를 실제로 만드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근데 5인 방통위 체제 대통령이 여전히 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통령이 탄핵을 하라고 부추기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명분을 어떻게 준 거죠. 우리가 탄핵으로. 정상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시간도 좀 벌고 우리 지배구조 3법 관련 방송 3법 이게 통과시킬 수 있는 시간도 좀 벌고 이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건 압도적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우리가 200석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대통령이 부담스럽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눈치를 볼 만큼 압도적으로 이 사실을 널리 알려주시고 응원해 주셔야 네. 모든 게 가능한 일입니다. 네. 아마 언론 관련돼서 국정조사 들어가면 국민들 정말 힘이 더 모일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YTN을 되찾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제2의 와주라 운동. 그러니까 국정조사 통해서 진실 밝히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그래서 YTN 지배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보면 YTN은 사내 유보금도 1,000억 원 이상 있는 알짜 회사거든요. 부자야. 예. 그리고 부동산도 많아. 굳이 유진그룹 지분을 해체할 필요 없이 YTN이 대규모 자본을 출연을 하고 스스로 또 유진그룹이나 다른 미래에셋, 뭐 인상공사 이런 주주들이 일부 지분을 투자를 해서 사회적 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이 YTN을 지배하도록 하는 방법. 그러니까 YTN의 사회화죠.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네.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렇게 MBC의 존립의 근거가 되는 거는 방문진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YTN도 존립의 근거가 되는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혜정고님께서 저도 뉴스아이키 공개 방송에서 고한성님 설명 듣고 YTN 주식 사려고 했는데 아직 못 사셨어요. 지금 가격은 들어가도 되는. 지금은 저점입니다. 아, 네. 저점에서 사는 겁니다. 원래.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회적 소유 구조로 하는데 여러분들 와주라 운동에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제 YTN, KBS 또 나누고 싶은 얘기 마지막으로 있다면. 뭐 저희 코가 석자긴 한데 정말 MBC를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MBC라는 거함까지 무너지면 정말 우리나라 언론 크게 망가질 겁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리고 국정조사 통해서 사회적으로 이슈를 많이 만드는 방법이 방송 3법을 통과시키고 또 MBC를 지키고 또 YTN을 살려내고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조사 들으셨죠, 신변님? 자, 그리고 얘기했잖아. 유닛으로 갑니다. 유닛으로 갑니다. 네, 우리 KBS. 네, 저희들이 뭐 자주 섞인 투로 먼저 망했다라는 이런 식의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 망하지 않았고요. 그럼요. 오늘 하루만 제가 아침 6시 반에 회사에 나와서 피켓팅을 4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고성국 씨 들어갈 때 나올 때 그다음에 점심시간에 점심 피켓팅 오늘 또 이사회가 있어서 이사회 들어 올라갈 때 역사전을 그날 네. 이사회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피켓팅 하고 또 회의도 2건이 있었고 하는데 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언론농단 하에서 KBS는 물론 옆에 계시는 YTN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버티고 있는 뭐 MBC 그리고 오늘은 참석 못하셨지만 태국이라는 위기에 있는 TBS에서 네. 정말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안에서 많이 싸우고 있는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그쵸. 이분들에 대해서 좀 잊지 않으시고 그래서 네. 이 공영방송이 저희들이 이런 자리를 만드는 것도 국민들의 재산이고 국민들의 재산이어서 제대로 된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응원을 좀 보내주십시오 라는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필 또 이호찬님이 이분은 한가하신가 봐요. 댓글 KBS 화이팅. 읽을만 하면 계속 남아 계시네. 네, 많은 분들이
응원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우리 신변님, 당선인님 출연하셨는데 네. 그래도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어요. 많이 바쁘실 텐데 아니, 소감 한 근데- 말씀 해주시죠. 아니 언론화사 꼭 나오고 싶다고 하셨었어요. 예. 나오려고 했는데 이게 수요일이 다른 다스베이다 녹화가 있는 지금 날이기도 다스베이다 안 가시고 일로 오신 거예요. 네. 잘하셨습니다. 째고 오신 거예요? 하고. 네. 그렇고 사실은 뭐 지역 일정도 있고 해서 근데 꼭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 지금 지키자 MBC, 살리자 KBS, 조사하자 YTN. 되돌리자 YTN. 네. 이게 너무 우리 소중한 네. 소중한. 소중한 이 공영방송. 근데 시간이 없다라는 게 하루하루 째깍째깍 하루하루 달력 넘어가는 게 겁날 정도고 답답할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제 한 목소리라도 이렇게 보태서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네. 정말로. 네. 요거 쇼츠 만드시는 거 아시죠? 그렇죠. 네. 네, 예. 정말 네. 오늘 저는 일타 강사 같았어요. 사실 저희가 YTN 문제 언론계에서 저희 뭐 민원연 이런 데서 많이 알렸거든요. 근데 오늘 변호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쉽게 딱 아이고. 짚어서 해주시는지 네. 국회에서도 기대되지만 시민들에게 지금 언론 문제의 심각성을 정말 잘 알려주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언론화사의 진심인 거는 저도 보장합니다. 저랑 연락하셨을 때도 맞아요. 진짜 언론화사는 꼭 한번 나가서 나가고 싶습니다라고 저한테 이제 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건 진짜 빈말이 아니다. 네. 언론을 위해 힘써 주실 거라 믿고 되게 기대가 큰 만큼 굉장히 어깨도 많이 무거우실 것 그렇죠. 같아요. 네, 할 일이 많습니다. 네. 할 일이 많습니다. 네. 그 할 일 우리가 또 잘 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또 언론아싸 여러분들 많이 보셔가지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소문도 많이 내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300분 넘는 분들이 함께 지금 갑자기 600분이 500이 아니 되셨어요. 600 넘.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신변님이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많이 들어와 주시는 것 같은데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네 분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언론의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언론 아싸 외치고 끝낼게요. 언론 아싸! 감사합니다.